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3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10단원에 나와 있는 실력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전부 다 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문제 미리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과정만을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 과정만을, 한 고비를 이제 넘긴 건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상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여러분들한테 되었을 거예요. 그 고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제무역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생각을 해보죠. 1번. 각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할 것이다. 그렇죠? 네. 다음,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모든 산업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그랬는데 모든 산업에 비교 우위를 갖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든 산업에 비교 우위를 갖는 나라는 없고, 생산성이 높으면 모든 산업에 절대 우위는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는 비교 우위를 갖는다는 말은 맞지가 않고요. 다음,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 국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랬는데, 자,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보는 거지. 이익을 보자고 무역을 하는 거지. 손해를 보자고 무역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국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절대 우위가 있는 국가이면 모든 산업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그랬는데 절대 우위가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비교 우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가 모든 산업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생길 수가 없어요. 또 모든 산업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럼 그건 비교 우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1번 말고 2, 3, 4번은 전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국제 거래가 증가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자유무역 협정 확대. 자,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가 되면, FTA가 확대가 되면 이제 보다 더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겠죠. 자, 자본 노동 이동 활발. 그러니까 지금 자본이나 노동 같은 경우에는 생산 요소잖아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역시 국제 거래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다음 3번 자유무역주의 경향이 확대가 된다. 이거는 이제 이 경향이 확대되면서 이제 자유무역 협정도 확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될 텐데, 국제 거래 관련 제도의 단일화. 그랬습니다. 국제거래 관련 제도를 단일화하게 되면 국제거래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획일적으로 바뀌겠죠? 그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일한 체계에 맞춰가지고 결정이 되다 보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국제거래 관련 제도가 단일화되게 되면 국제거래는 좀 위축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자유무역이 주는 이익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유무역이 주는 이익이 아닌 것.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얻는 이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경쟁 촉진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 자, 경쟁 촉진으로 효율성이 향상된다. 다음 두 번째,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된다. 그렇죠. 많은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수출, 수입국 모든 경제 주체의 이익이다. 자,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자, 다음, 평균 생산비가 하락한다. 경쟁이 촉진이 되게 되면 생산비 자체도 계속해서 하락이 되는 이런 내용들도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특히 그 생산 요소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평균 생산비도 낮아지게 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수출 수입국 모든 경제 주체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아무래도 강대국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체의 경제 주체의 이익이 된다라고 특정을 짓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국가 간 생산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국제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가 국가 간의 생산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그렇게 생산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각 국가마다 생산하는 생산 환경이 서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부존 자원의 차이. 이 부존 자원의 차이 뭐 얘기할 수 있고요. 기술 수준의 차이도 나타날 수 있고. 정부 형태의 차이, 정부 형태의 시장 경제 체제냐 계획 경제 체제냐에 따라서 생산비 차이가 나타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생산 요소의 질과 양의 차이, 이거는 생산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산비가 높고 낮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 요소의 차이, 생산 요소나 생산 환경의 차이이지 정부 형태의 차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비교 우위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표는 영국과 프랑스가 신발 한 단위와 포도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력을 표시한 것이다. 바르게 분석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교역 조건은 1대1이라고 얘기를 했죠.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교역한 재화의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영국은 신발과 포도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포도주의 비교 우위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에 프랑스는 신발과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신발에 더 비교 우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포도주를 특화 생산하고 프랑스는 신발을 특화 생산해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양국 간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보는 내용이 되겠죠. 절대 우위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영국이 전부 다 절대 우위가 있는데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는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양국이 특화 상품을 교역하였을 때 영국은 포도주 한 단위를 12명의 노동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영국은 포도주 한 단위를 12명의 노동력이 아니라 8명의 노동력으로 얻을 수가 있죠. 지금 특화 상품을 교역했을 때 일단 포도주 한 단위를 8명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8명의 노동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네, 1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프랑스는 포도주에, 영국은 신발에 비교 우위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비교 우위가 발생하는 건 영국은 포도주고 프랑스가 신발이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3번, 신발과 포도주 모두 프랑스에 절대 우위가 있다 그랬는데, 신발과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영국의 절대 우위가 있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영국은 포도주를, 프랑스는 신발을 각각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영국이 전부 다 유리한 상황이지만,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국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이, 프랑스는 신발을 생산하는 것이 더 비교 우위 관점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영국은 신발 한 단위를 8명의 노동력으로 얻을 수 있고, 프랑스는 포도주 한 단위를 10명의 노동력으로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교 우위 관점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환율 하락 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환율이 하락했을 때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일까요? 외화를 쓰는 사람일까요? 환율이 떨어질 때. 환율이 떨어질 때의 이익을 얻는 사람은 외화를 쓰는 사람입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달러를 100달러를 빌렸어. 100달러를 빌렸는데 달러 가치가 빌렸을 때보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환율이 1달러에 1,05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갚으려고 딱 하려고 보니까 1달러에 뭐 1,100원으로 올랐다. 50원이 올랐다. 달러당. 그러면은 내가 100달러를 똑같은 100달러를 준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환율이 떨어졌어. 거꾸로. 1,100원 할 때 빌렸는데 갚으려고 딱 보니까 1,050원으로 떨어졌네? 그러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100달러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사람, 외화를 쓰는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서 돈을 쓰는 입장이 어디냐? 외화를 쓰는 입장이 누구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나라에 여행을 온 미국인 관광객. 자, 우리나라에 미국인 관광객이 오면 미국인 관광객이 달러를 쓰겠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인이 쓰는 거라는 거지. 미국인이 달러를 써,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미국 관광객이 돈을 쓴다. 돈을 쓰는 입장에서 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미국인 관광객이 이익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아까 얘기했지. 누가 더 이익이라고? 돈을 쓰는 사람이 이익이라고. 그러면 미국인 관광객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유통업자. 자,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유통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농산물을 받고 돈을 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돈을 쓰는 입장이니까. 다음에 미국으로 가방을 수출하는 무역업자. 자, 가방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가방을 팔고 돈을 받죠.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같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떨어지니까 받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음. 리을.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우리나라 학부모. 그랬는데 자,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한테 우리나라 학부모가 돈을 송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같은 비용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부모는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유통업자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우리나라 학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환율이 하락할 때는 달러의 가치,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외화를 받는 사람보다 외화를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상승할 때는, 환율이 상승할 때는 반대로 외화를 얻는 사람이 유리하고 외화를 쓰는 사람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외화 공급 곡선 S가 S-로 이동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환율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외화를 하나의 재화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만큼의 돈을 주고 그 외화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가 지금 1달러가 뭐 1,100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1,100원을 주고 그 1달러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공급 곡선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외화의 공급 곡선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중학교 과정 배울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면, 자, 수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경우에, 좌측으로 평행 이동할 경우에는 이게 수요나 공급의 감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측으로 이동할 때는 수요나 공급이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공급 곡선이 S에서 지금 S-로 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실선에서 점선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좌측으로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좌측으로 평행 이동한 거 지금 공급 곡선이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으면 뭐예요? 공급의 감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화의 공급 감소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국제수지 적자로 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들어오는 건 적고 나가는 게 지금, 아니, 반대죠? 들어오는 게 적은 거야. 나가는 거는 어떻든지 간에 들어오는 게 적은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공급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게 어떻다. 외화의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공급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시죠. 상품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상품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수출이 줄어드니까 들어오는 돈이 적은 거죠. 들어오는 외화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억은 일단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니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났다. 그런데 해외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화가 필요하죠. 달러화가 필요한데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 내용이 됩니다. 지금 이건 공급 곡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니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다음 디귿. 내국인의 국내 여행이 줄어들었다. 그럼 자,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외국인이 이제 돈을 안 쓰는 거잖아요. 돈을 안 쓰는 거. 그러면 외국인이 돈 쓸 때 뭐 물론 우리나라 돈 쓰겠지만 결국에는 그거 외국 돈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가지고 쓰는 거니까 외국 사람들이 쓰는 외화가 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외화의 공급 감소가 되는 거고요. 다음,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줄어들었다. 자, 해외여행이 줄어들게 되면 외화를 쓰는 것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화의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은하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외화의 수요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금 공급 곡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억 그리고 디귿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기억과 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곡선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외화 자체를 재화로 놓고 보고 재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게 재화가 아니라 외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이 외화가 들어오는 게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줄었느냐 늘었느냐 들어오는 게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화의 공급이 감소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외화의 공급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수출 감소나
외국인의 여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기업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국민들이 창의성과 높은 교육 수준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국제 경쟁력은 그 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 맞는 얘기죠. 다음. 금리나 임금 등이 높을수록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금리가 높아. 돈을 빌렸는데 대출 이자가 막 높아. 그리고 임금이 막 높아. 그러면 이거는 생산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잖아요. 금리나 임금은. 그러니까 금리나 임금이 높게 되면 생산비가 높아집니다. 생산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되죠.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는데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금리나 임금이 높아지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반대로 봐야죠. 금리나 임금이 낮을수록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은 사회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높여준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현대 세계 경제의 변화 추세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세계화, 지역주의화, 개방화, 보호주의화 그랬는데 지금 현대는 개방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그러한 추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세계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역주의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같은 지역끼리 블록을 형성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개방화 말씀드렸고 보호주의화는 해당이 안 되죠.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주의화는 그 추세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해 나타난 경제 변화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세계화가 확산이 되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닌 것. 첫 번째,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감소된다. 그랬는데 국가 간 경쟁이나 갈등은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국제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경쟁력 강한 기업의 지속 성장. 경쟁력이 강하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음,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증대. 국가 간 상호 의존성 높아지게 된다 그랬고요. 다국적 기업 활동이 확산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 10번의 정답은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감소된다라고 얘기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갈등과 국가 간 경쟁 갈등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제 현상은 그랬습니다. 보기 내용 볼까요? 분업에 따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일부 선진국의 영향력 강화, 각 경제 주체의 대외 의존도 심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가 간의 거래가 지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선진국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든지 각 경제 주체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가 된다는 건 정보화의 영향이냐, 세계화의 영향이냐, 도시화의 영향이냐, 지역주의화의 영향이냐. 여기에서는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다음 12번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 각국은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사회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WTO 자유무역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각국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이 바로 보호무역에 대한 내용이죠. WTO가 출범이 되면서 이 보호무역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의존도가 강화가 되죠.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간 마찰이 줄어들 것이다. 아까 국가 간 마찰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쟁도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4번. 농산물 및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무역 자유화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그랬습니다. 자,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보기 봅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자,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그러면 외화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나가는 외화보다 들어오는 외화가 많아. 그러면 국제 수지는 어떻게 돼요? 흑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품의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입이니까 이거는 국제 수지 가운데도 어디에 해당이 돼요? 경상수지 가운데서도 상품 수지나 서비스 수지가 되는 거죠. 그럼 경상수지에서 뭐가 발생을 한다? 지금 여기는 흑자냐 적자냐 놓고 봤을 때 흑자가 되는 거겠죠. 흑자가 발생한다. 그럼 적자는 아웃이야. 3번, 4번은 아웃입니다. 외화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외화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된다. 외화 공급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 경우 외화 가격인 환율은 어떻게 된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흑자가 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 경제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없으면 가치가 높아지지만 그래서 13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기구는 그랬어요. 보기 보시죠. 농산물, 서비스 등의 교역에 있어 완전한 개방을 추구한다. 완전한 자유무역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국가 간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관세 장벽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무역하자라는 역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주도한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뭐였습니까? 세계 무역기구 WTO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의 APEC, 이거는 뭐예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이야기하죠. 다음 2번 EU, 이거는 유럽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4번의 OPEC, OPEC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역경제 블록화를 이야기하는 대표하는 조직들이 되겠고, 이 WTO는 이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국제기구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14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기구들과 관련 깊은 세계시장의 경향은 그랬어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이건 전부 다 뭐였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비슷한 지역 국가들끼리 서로 블록을 형성한 지역경제 블록화다, 이런 얘기했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세계시장의 경향은 세계화냐, 지역주의화냐, 도시화냐, 자유무역화냐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지역주의화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보면서 10단원의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고졸사회, 고졸검정고시 사회에 해당이 되는 10단원의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졌던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38번의 강의를 모두 다 마치고 1단계를 종료하게 됐어요. 처음
처음보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시던 느끼지 못하셨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셨다라고 하면 처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보다 조금은 한 단계 성장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2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실전 문제보다 더 좀 심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볼 때에는 조금 더 막연했던 그 지난 날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아졌구나. 이제 내가 이 하나의 과정을 전부 다 끝냈구나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자신감 있는 공부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은 것 뿐이에요. 한 고비를 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용을 이제 한 번씩 쭉 훑어본, 그냥 한 번씩 쭉 한번 본 그 정도라는 겁니다. 다시 봤을 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문제 풀어나가는 과정에 집중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노력, 이런 것들을 계속 경주해 나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와 3단계 계속해서 과정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 나날이 발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8번의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업 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은 게시판에 여러분들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족족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업해 주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저는 1단계 마치고 2단계 실전 문제 풀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